네, 안녕하세요. 다들 정보통신기술사 반 오신 거 맞죠? 다른 반에 오신 건 아닐 거고,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반 명칭, 여기 이 반의 명칭은 정확하게 이론반이에요. 이 반은 일단 우리의 목표는 정보통신기술사에 합격을 하는 게 목표죠. 목표인데 처음 이제 기술사는 이제 시험의 특징이 운이 작용하지 않는 시험이에요. 운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운이 좋으면 하나도 모르고 가서 내가 찍어서라도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서술형이거든요. 정보통신기술사 시험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주관식 서술형이에요. 객관식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면 못 쓰고 알면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당연히 못 쓰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없어요. 운빨이라는 게 이제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다. 뭐 이 정도는 운일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아는 문제가 다 안다고 내가 쓸 수 있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이 거의 없는, 운이 작용하지 않는 시험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정보통신기술사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전체 범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문제가. 그러면 대략적인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 테두리를 알고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테두리를 전반적으로 이론반에서는 그 테두리를 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에 대한 개념을 잡는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론반의 목적이에요. 6개월 과정에 이거를 상당히 이제 우리가 수업이 23회 4시간씩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92시간이에요. 92시간 안에 이 전체 범위를 훑으면서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개략적인 범위는 대부분 다 그 책에 있어요. 이제 책의 전체적인 물론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시험에 나오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책을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영역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다른 문제들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책에 있는 개념을 잡으면 다른 문제도 좀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하여튼 92시간 안에 이 테두리하고 개념을 잡는 게 이 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거를 하나씩 제가 미리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강의 일정이 23회 거기 23회까지 돼 있죠. 1월 그러니까 잠깐 마스크를 벗고 할게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항상 정보통신기술사 뭐 이론반이든 심화반이든 멘토반이든 여러 개의 반이 있는데 그 반들의 일정을 어떻게 잡냐면 다음 회차에 시험일이 언젠지 놓고 그 시험일로부터 이렇게 수업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일이 항상 중심이에요. 이제 지금 현재 정보통신기술사는 올해 7월 8일 날 122회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음 회차는 123회예요. 근데 지금 시험일이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일은 대부분 언제 나오냐면 그 당해 년도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그 다음에 시험
일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1월이나 2월에 한 번 보고 7월이나 8월에 한 번 보거든요. 두 번이 있어요. 기술사 시험은 대부분 어떤 기술사 시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기술사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 우리 이제 정보통신 쪽은 지금 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보는 기술사 시험이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대부분의 기술사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봐요. 우리도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예전에 봤었죠. 정보통신기술사 똑같이 이 소속이었는데 언제 넘어왔냐면 이게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에 넘어왔어요.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을 주관하는 데는 지금 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우리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술자격 검정 뭐 그쪽이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시험을 주관사는 여기에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보는데 나머지 기술사들은 다 이쪽에서 보죠. 그래서 이때 2011년이 우리 회차로 보면 90회나 이때 이쪽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가 90회인가 그래요. 90회인가. 92회. 그러니까 한 93회 정도부터 넘어왔겠네요. 93회, 2011년이 93회라고 치면 93회 기술사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의 이제 회차를 대부분 따라요. 근데 기술사 시험은 통상 3번이 있어요. 정보통신 기술사 말고 통상적인 기술사 시험은 1년에 3번이 있어요. 원래 1년에 3번이 있는데요. 3회를 보는데 우리는 지금 2번뿐이 안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회 그러면 다른 기술사 시험은 3회를 보고 우리만 왜 2회를 보냐? 2회를 보는 기술사 시험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냐면요. 응시자 수가 많으면 3회를 보고 응시자 수가 적으면 2회를 보고 응시자 수가 거의 없어. 그러면 1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2회 이상을 보고 건축이나 전기나 이런 쪽은 응시자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3회를 봐요. 그래서 대개 2월, 5월, 7월, 8월 이 정도 이렇게 3번 대부분 3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2020년 7월 8일에 122회 정보통신 기술사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면 2021년 1월이나 1월 또는 2월에 123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2021년 7월이나 8월에 124회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5월에 시험이 한 번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냐면 125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사는 회차가 한 번씩 비어요. 비는 이유가 원래는 3번인데 응시자 수가 적어서 1년에 두 번뿐이 안 보기 때문에 회차가 중간에 한 번씩 비는 거죠. 이제 쭉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아마 제가 할 때는 125회로 뛸 거예요. 이번 다음에는 123회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123회라고 돼 있죠. 123회 예상 시험일이 아직 안 나왔어요. 내년도 거는 올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나와요. 그래서 1월 30일로 제가 시험을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일 예상하는 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시험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회차를 잡아야 되니까 23회차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힌 거고 1월 30일로 예상을 하고 제가 회차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일이 달라질 수도 있죠.
지금 제가 예상한 거니까 실제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다음 연도에 회차를 나는 1월 30일 날 시험 안 보고 1월 23일 날 시험 볼 거예요. 그러면 23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표는 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잡아놓긴 했지만 변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근데 우리 맘대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 일정이 어떻게 1월 30일 날 나오면 아무 문제가 이대로 가면 되고요. 1월 늦춰지거나 아니면 빨라지면 늦춰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대로 진행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빨라질 경우가 문제거든요. 빨라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강을 잡아야 돼요. 중간에. 그래서 쉬는 날이나 그러니까 빨간 10월에는 못 잡고 그러니까 11월 25일이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일요일 날 보강이 잡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험 예상일이 그러니까 시험 날짜가 바뀌면 정확한 일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1차에 23회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 일정 보강이 잡힐 수는 있다. 근데 뒤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1월 30일 날 시험을 본다라고 발표가 되면 이 일정대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쉬는 때는 매주 토요일 날마다 수업이 있어요. 9시부터 1시까지. 근데 언제가 없냐면 추석 연휴에 없어요. 추석 연휴가 없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쭉 가요. 그 다음에 23회차는 전체 수도학원에서 이제 여러 이론반도 있고 뭐 심화반도 있고 멘토반도 있고 여러 개의 반이 있는데 그 중에 전체 다 모여서 시험을 보는 게 마지막에는 전체 한번 모여서 시험을 봐요. 중간중간에는 뭐 심화반, 멘토반은 알아서 시험은 계속 보는데 이제 우리 이론반은 시험 자체가 크게 이제 전체적인 테두리하고 개념을 잡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시험의 포커스는 아니에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왁구로 정보통신기술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고 이런 각각의 세부 항목들로 이런 개념들이 있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정보통신기술사를 공부를 조금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나는 그냥 다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 30일에 시험을 잡히든 1월 30일에 시험이 잡히든 하여튼 내년 초에 시험이 한번 잡히면 이 반을 듣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는 합격이 안 되겠죠. 합격은 6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시험에 포커스가 돼 있지 않아요. 이 반은. 제가 이제 심화반부터는 시험 포커스로 강의를 하거든요. 무조건 시험에 대한 포커스로 강의를 하는데 이 반은 전체 과정을 그냥 쭉 지루하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전체 범위를. 그러니까 이 책이 한 권 끝나면 23회차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속 이제 강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강의의 개념을 듣고 테두리를 정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23회차까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첫 페이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강의 일정대로는 진행을 할 거예요. 혹시라도 일정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변경이 되면 제가 미리 사전에 공지할 거예요. 사전에 공지하고 사전에 공지를 드릴 거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큰 뭐 고민하실 거 없이요.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 전략은 좀 이따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가시면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여기 이론반에 이제 뭐 물론 수도학원 전체 카페예요. 전체 카페인데 정보통신기술사 정규반이라고 수도학원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제 이름으로 검색, 카페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으로 검색해도 요 카페가 떠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뜨니까요. 여기 카페에 가입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쓰셔야 되거든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카페 등업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냥 가입만 하시면 돼요. 가입만 하시면 제가 이제 등업을 시켜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 지금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여기 직접 오프라인으로 못 오시고 동영상으로만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 동영상 수강하시는 분들도 요 정교 제가 이 지금 관리 카드를 카페에 올려드릴 거니까 카페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작성하셔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고 여기 카페에 가입하시면 제가 똑같이 등업을,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똑같이 등업을 시켜드릴 거예요. 카페가 그냥 카페에 가입하면은 그러면 그냥 가입만 시키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다 자료 같은 것들을, 유용한 자료,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료는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용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공지사항, 물론 수업 시간에 제가 공지를 드리지만 또 이제 그냥 혹시라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카페에 공지사항 같은 게 생기면 또 올려드리고 하니까 올려드리면 되고요. 제 이메일 주소는 이제 이렇게 되고, 전화번호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일단 여기로 보내주시고 카페 가입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중간에 저한테 연락할 일이 있으시면 요 전화번호를 사용하시면 돼요. 전화가 하나라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알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락을 드리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드려요. 그러니까 문자를 왜냐하면 제가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제가 당황스러워요, 대단히. 그리고 제가 또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제 일이 없으면 바로 전화를 드리고, 일이 있으면 제가 좀 시간, 그 일 끝난 다음에 전화를 드리니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적으셨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일단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정보통신기술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기술사로 보면 이제 물론 정보통신기술사죠. 기술사로 보면 저는 96회예요. 96회니까 한 96회면 지금 123회 차니까 한 8년 됐어요. 8년. 제가 이제 기술사를 취득한 지는 8년이 됐고, 2012년도에요. 2012년도 5월. 이제 제가 이제 2월에 그때 시험을 보고 3월에 필기를 발표하고, 이제 필기 발표하고 이제 면접을 한 4월 정도에 봤고요. 이제 최종 발표가 5월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4일, 제가 이제 정확히 날짜도 기억해요. 어린이날 전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5월 4일 날 이제 96회예요, 이때가. 근데 제가 필기는 언제 합격했냐면요. 2회차에 합격, 96회 필기에 합격하고 96회 면접을 봐서 합격한 게 아니고,
제가 필기는 일찍 됐어요. 제가 92에 필기에 합격을 했어요. 92에면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죠. 제가 면접을 4번째 합격했어요. 4번째. 3번을 떨어졌어요, 면접을.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필기는 금방 됐어요, 제가 의외로. 제가 필기는 1년하고 4개월. 빨리 된 거죠. 엄청 빨리 된 거예요. 공부를 엄청 빡세겠죠.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나 뭐 하여튼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리고 하여튼 이제 92회 때 필기는 합격하고 그래서 면접을 저하고 필기 같이 합격했는데 면접을 대부분 다 합격하셨을 거 아니에요. 면접을 한 그때 많이 됐어요. 한 20명 정도가 필기에 92회 때 됐는데 다 합격하고 나하고 딱 2명 남았었어요. 내가 4번째까지 가는데. 그래서 근데 나머지 한 분은 최종 탈락했어요. 최종. 필기 합격하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제 옆에서 제가 같이 저하고 4번째까지 저하고 같이 면접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때 이때 합격하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 동안 딱 주어져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면접을 4번을 볼 수도 있고 5번을 볼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합격을 언제 했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일자가 그래서 면접 보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데 저는 5회를 시험 볼 수 있는 면접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4번째 떨어지고 5번째 떨어진 분 계세요. 그 4번째 그분 떨어지고 5번째도 떨어지셨어요. 지금 뭐예요? 그냥 직장 다니세요. 며칠 전에 연락 왔어요. 며칠 전에 지금 이제 제가 원래 음력인데 제가 8월 4일이 생일이거든요. 음력 생일을 세는데 8월 4일이 이제 카카오톡은 그거를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8월 4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전화를 해봤죠. 전화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잘 다니고 있어요. 이제 제가 조만간에 한번 점심이나 먹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은 대부분 떨어지진 않아요. 대부분 아닌데 지금까지 몇 명뿐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정보통신 기술사가 한 800명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 2-3분 정도뿐이 안 계시니까 뭐 거의 합격 99점 한 7-8% 합격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하여튼 그래서 면접은 잘 준비하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이 떨어지면 저처럼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좀 할 수는 있죠. 근데 하여튼 제가 96회 2012년도고요. 제가 이제 수도학원하고 인연은 이때부터 계속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 여기 주 메인으로 하시는 교수님은 누구셨냐면 오규태 교수님이 메인으로 하셨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규태 교수님이 지금 이제 대림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이제 정보통신 물론 기술사시죠. 그분이 이제 여기 메인 정규반하고 심화반을 담당하셨고 그때 이제 저하고 다른 한 기술사님이 이제 여기에 멘토반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수도학원에. 근데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제가 2012년도부터 멘토반을 한 4년 정도 계속 했었죠. 연구반하고 멘토반을 4년 정도 하다가 제가 6개월 동안 잠시 쉰 적이 있어요. 왜 이제 제가 그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는 제 경력을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야기는 나중에 끝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제가 뭘 했냐면 제가 대학교 졸업을 제가 89학번이에요. 이제 1970년생이고 이제 올해 나이로는 51세, 만으로는 49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89학번이고 제가 대학교 졸업을 96년도에 했어요. 96년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6년도는 어떤 시기냐면 우리나라에 CDMA 2G 이동통신이 막 도입해서 막 활발해지는 시기.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면 이제 ISDN 64kbps급 ISDN 하다가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냐면 ADSL 케이블 모뎀 이런 10mbps짜리가 막 나오려고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졸업을 하고 제가 어디에 처음 제 첫 직장이 어디였냐면 이제 지울게요. 제 첫 직장이 현대전자 산업개발, 지금 이천시 부바르에 있는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그때는, 지금은 하이닉스지만, 그때는 현대전자 산업개발이었어요. 지금은 여기가 메모리 반도체만 하죠, 메모리 반도체. 그때는 여기가 뭘 했냐면, 통신도 했고요. 가전도 했어요, 가전, 백색 가전. 그 다음에 핸드폰도 만들었어요. 그때 2G 핸드폰 걸리버를 여기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제 뭐 하여튼 통신, 가전, 뭐 여기에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통신 쪽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전은 전자 제품이니까 그 다음에 전장이라고 하면 뭐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부품 뭐 그런 거를 여기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제 반도체도 했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도 했었어요. LG전자하고 흡수를 했거든요. 그때 LG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있었는데 그거를 현대전자 산업개발에 팔았어요. 매각을 했죠. 비메모리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통신 쪽에 위성도 있고 뭐 위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96년도에 처음에 졸업을 하고 현대그룹에 공채로 들어갔죠. 공채. 근데 이제 저는 전자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현대전자로 당연히 보냈죠. 그래서 현대그룹에서 연수 받고 처음으로 이제 현대전자 2000에 딱 갔는데 벌판에 반도체 공장만 있더라고. 아파트 거기 몇 개 있고. 당황스러웠어요, 대단히. 서울 나오려면 힘들어. 그때는 이제 제가 신입사원이니까 차도 없잖아요. 차도 없고 버스 타고 나와야 되고, 물론 서울에서 이제 그 출퇴근용 버스들이 다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현대전자에서 만들어 놓은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를 일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 날 오전까지 근무를 하는 주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 근무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서울 왔다가 이제 젊을 때니까 놀아야 되잖아요. 놀고 뭐 술 먹고 뭐 이제 여자도 만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 이천을 내려가야 되면 저기 어디로 가야 되면 동서울 터미널 가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고 가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가 자주 있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대씩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많아. 왜냐하면 그쪽에 내려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때 제가 여기에 가서 어느 사업부에 들어갔냐면 통신사업부에 들어갔어요. 여기 통신. 뭐 가전도 있고 뭐 전장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사업부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통신을 택한 거죠. 제가 그때 이제 연수를 시키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현대전자로 뭐 한 몇백 명이 오잖아요. 그때는 막 몇천 명씩 뽑았으니까 그때는 취업이 잘 되던 시기예요. 몇천 명씩 연수를 시키고 이제 현대전자에 뭐 한 100명이나 200명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그 보내는 사람들 대상으로 뭘 써내게 하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써내게 해요.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근데 저는 1순위도 통신, 2순위도 통신사업부, 3순위도 통신사업부로 써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말은 뭐냐면 안 보내주면 나 나갈래요 이 말이잖아요. 다른 데로 보내면 나갈래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갔더니 처음에 이제 딱 갔는데
뭐를 그때 하게 했냐면, 플림스라고 하는 퓨처, 미래, 퍼블릭, 공중, 랜드, 육상, 모바일, 이동,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 시스템. 그래서 왜 이 말이 그때 나왔냐면 플림스란 말이 이제 플림스라고 대부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떤 시기냐면 2G 시대, 그러니까 이동통신으로 보면 2G 시대예요, 2G. 그러니까 우리 CDMA 이동통신, 유럽은 GSM. 이런 통신 방식이 그때 막 상용화돼서 우리나라에서 막 서비스를 개시하고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2G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3G가 있잖아요. 근데 이 2G는 크게 북미 진영의 CDMA 기술하고 유럽의 GSM 기술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지 말고 3G에는 하나의 기술로 통합을 해서 가자라는 게 그때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단말기끼리 호환이 안 돼. 왜냐하면 얘는 CDMA이고 얘는 기반이 TDMA거든요. CDMA하고 TDMA하고 안 되잖아요, 호환이. 그러니까 기술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가는데 그게 이 플림스라는 게 결론은 뭐냐면 3G를 목표로 해서 이거를 준비하는 부서에 제가 처음 배치받았어요. 근데 배치를 했는데 갔는데 준비하는 데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8명에 8명을 신입사원 8명에 여기에 과장님 1분, 대리님 1분, 그다음에 이사님 1분. 그러니까 총 11명이 부서원인 거예요. 전체 부서가 11명이야. 그 신입사원만 8명.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맨날 세미나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이동통신 쪽 세미나를 시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동통신이니까 이동통신 쪽 세미나만 시키는 거야. CDMA가 뭐고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세미나만 시키고. 그런데 여기는 돈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년 지난 다음에 뭘 시켰냐면 이거를 시키더라고요. 와이어리스 로컬 룹. 와이어리스 로컬 룹이라고 하는 게 그때 뭐냐면 얘는 ISDN 기반이에요. ISDN 기반에 그때 이제 우리 전화국에서 우리 집까지 전화가 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전화가 오는데 여기 이 전화선에다가 ISDN으로 데이터 통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론 음성도 오지만 여기에 데이터도 보내서 64kbps급 데이터 통신을 해보자. 근데 이게 이제 ISDN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와이어리스 로컬 룹은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전화국이 있으면 이 전화국 대신에 뭐 이렇게 하냐. 기지국을 세우고 집전화하고 연결을 해서 음성도 무선으로 하고 데이터도 무선으로 64kbps ISDN 기반으로 이렇게 하자. 이게 와이어리스 로컬 룹이에요. 결론은 집전화를 그냥 무선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도 무선으로 하고. 근데 그 데이터 통신 지원하는 데이터 속도가 64kbps인 거죠. ISDN 기반이니까,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망할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제가 그때 이제 정보통신 기술사였으면 망하는 사업이라서 안 됐거든요. 근데 왜 망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이미 ADSL이 나왔어요. 케이블 모뎀이 나왔다고요. 얘네가 지원하는 게 10메가인데 이 무선이라고 하지만 64kbps로 서비스를 하면 누가 가입을 하겠냐고요. 가입을 안 한다고요. 이게 속도 차이가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거를 알면서 이제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 수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고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개발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여기에서 했던 게 뭐였냐면, 물론 이제 한 1년 동안 이쪽 세미나만 시키니까, 공부만 시키니까, 그러니까 오전에는 영어 공부만 시켜. 오전에는, 캐나다에서 그때 이제 그 정년, 그 고등학교에서 정년 퇴임하신 캐나다 영어 교사님. 그쪽에서는 국어죠. 국어 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오전 동안 맨날 프리토킹 하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고. 영어 공부를 1년 한 6개월 정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오후에는 세미나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맨날 그 공부를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공부도 이때 좀 이동통신에 대해서 좀 했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뭘 했냐면 여기 기지국을 만들려면 제가 여기도 그러면 무선으로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단말기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요거를 개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저는 이제 이쪽 기지국을 개발하는 쪽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지국을 보면 크게 기지국이 이게 렉이에요, 렉. 이게 기지국 렉이면 처음에 물론 구성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게 렉이면 4개는 되게 렉을 몇 개의 쉘터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선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선반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 대부분 여기에 오는 게 뭐냐면 파워앰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필터, 이제 밴드패스 필터죠. BPF. 그 다음에 여기 뭐 다운 컨버터, 업 컨버터,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전원, 파워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뭘 넣어요. 여기에다 이제 탁 체결했다가 탁 뺄 수 있게끔 이제 하여튼 넣는데 저는 여기에서 요거를 다운 컨버터, 이제 기지국으로 보면 이거죠, 이거. 이제 여기에 이제 뭐 필터 같은 거 들어가요. 필터 같은 거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에서 요게 다운 컨버터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최종 주파수로 그때 WLL 주파수로 사용했던 게 2.3GHz 대역을 사용했어요. 2.3GHz 대역을 줘야 돼요, 여기에서. 아니, 여기에서 2.3GHz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IF 주파수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개발하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2개를 했어요. 2개, 여기에서. 이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안테나들이 쓰잖아요, 안테나들. 근데 안테나들이 강풍에 의해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쓰러지거나 방향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잘못되거나 해서 전파가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테나가 항상 사람이 거기 가서 지켜볼 수 없으니 원격으로 얘가 정확하게 전파를 방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안테나를 감시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테나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장치를, 그 다음에 파워가 여기에서 얼만큼 나가고 있는지 파워 양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가는 파워를 측정하는 거하고 안테나가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판별하는 모니터링 장치, 그러니까 RF 감시 장치죠, 일종의. 감시 장치를 개발하는 일을 했어요. 이거는 다 소프트웨어예요. 물론 여기에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는 뭘로 확인하냐면 VSWR로 이거 계산해서 하는 RF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파워가 얼마만큼 나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파워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를 다냐면 이런 커플러를 달아요. 이렇게 여기 일로 나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워를 조금만 떼내는 거예요. 커플러를 달아서 한 100분의 1만 따보는 거예요. 따면 곱하기 100 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해서 계산을 하려면 VSWR하고 파워를 곱하기 100을 해주려면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RF 감시 장치는 크게 RF 부분하고 컨트롤 부분은 컨트롤은 CPU가 있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했어요. 이거 다.
그러니까 제가 C 언어도 좀 그때 배웠죠. C 언어도 배우고 CPU도 그때 CPU를 뭘 사용했냐면 모토로라의 68302 68,000계열. 근데 68,000계열의 6830이 CPU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한테 이거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죽으라고 하면서 이거를 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KT의 BMT도 받았어요. 이거 개발해서. 이제 그것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RF에 대해서 제가 그때 배웠죠. 이제 그래서 이동통신, 이게 결론은 이동통신이에요. 이동통신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단말기로 이걸로. 그러니까 구조는 정확하게 이동통신인데 이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데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사업성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은 망하는 길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IMF가 터졌어요. 이제 98년도인가? 이렇게 98년도 말인가 터지잖아요. 터지면서 그때도 계속 개발하고 있었어요, 저는. 개발하고 있었는데 IMF 그런 거도 크게 생각 안 했어요. 그때 막 TV에서는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해야지. 그거를 쳐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IMF가 오고 그러면서 얘네가 망하기 시작하잖아요. 문제는 회사가, 나는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회사가 망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얘도 없애버리고 얘는 뭐 딴 회사에 팔아버리고 얘도 뭐 딴 회사에 팔아버리고 때가 조각조각 내가지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게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것만 남았는데 현대전자 산업개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한 거죠, 지금.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나와요. 이제 대리 달 때쯤 해서 한 3년간 이거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대리 진급을 해야 되는데, 웬걸 회사가 문 닫게 생긴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거를, 우리 부분을 떼가지고 딴 데 판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 생각하기에, 이 회사에 있어야 되나. 배운 게 이 짓인데, 내가 그때 여기에 있었으면은 지금 하이닉스에 있었겠다, 하이닉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제가. 그때, 왜냐면 1999년도에 뭐가 시작되냐면, 무선랜 표준이 나와요. 802.11 B, A 표준이 이때 처음 나와요. 무선랜 표준이. 이때 제가 이제 요거를 개발하는 표준이 나오면서 벤처에 들어가요. 벤처. 한 사원수도 몇 명 안 돼. 무선랜 카드하고 뭐 AP, 그 다음에 브릿지 이런 거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또 몇 년간 또 무선랜만 하죠. 무선랜만 하다가 제가 2003년도에 근데 이게 또 이 회사가 또 망해요. 왜 이제 또 기울어져. 내가 가는 회사마다 왜 이렇게 망해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때 이제 무선랜 회사들도 많아져요. 막 한 2003년도 4년도 막 이러면서 많아지고 그때 이제 대만 애들이 저가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능을 좋게 해서 고가로 만들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안 돼서 이제 이 회사도 이제 기울어 가기 시작할 때쯤 제가 여기 2003년도에 제가 이제 2003년도는 아니고 이제 2002년도에 지금 이제 와이프를 만나요. 2002년도에 이제 벤처에 있으면서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망해가는 회사에서 결혼을 하면 장인어른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제 허락도 안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삼성전자에 면접 시험을 봐요. 그때 이제 경력사원을 삼성전자에서 이쪽에 대한 경력사원을 뽑았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제 제가 삼성전자에 2003년도에 입사를 해요. 입사를 해서 무선랜 이제 삼성전자는 워낙 이제 제가 어느 부분에 입사를 하냐면 삼성전자에 제가
지금 무선사업부나 수원에 있는 이런 쪽으로 입사를 하면 좋은데 제가 그때 제가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이제 삼성도 여러 개의 부분이 있거든요. 부분이 있는데 어디로 가냐면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요. 근데 이 비메모리 쪽에서 그때 무선랜을 하고 있었어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전자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시스템 LSI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스템 LSI. 그때 이제 제가 여기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통신 칩들도 만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칩들을 만들어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메모리 위에 나머지는 비메모리니까 시스템 온 칩이거든요. 시스템 온 칩인데, 그러니까 시스템을 칩에 넣는 거니까 통신 시스템을 칩에 넣는 이제 그런 쪽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 센서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사진,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같은 것도 만드는 부서도 있고 여러 개의 부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통신 쪽을 이제 여기 하죠.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패키징하고 이런 사람들은 딱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저는 이 칩이 나오면 이 칩을 어떻게 잘 됐는지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시스템을 꾸며가지고 PCB를 뜨고 이 칩을 붙여가지고 안테나를 통해서 발사한 다음에 아니면 테스트 라인을 꾸며가지고 계측기를 써서 테스트를 해봐야 이 칩의 성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잖아요. 칩을 만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칩이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 기능은 제대로 나오는지, 성능은 얼마만큼 되는지를 정확히 측정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시스템을 꾸며야 돼요. 그거를 제가 했어요. 그 시스템을 꾸며서 테스트하는 거를 이제 PCB 만들고 칩 붙여가지고 테스트하고 뭐 필드 테스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무선랜은 당연히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선랜만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이동방송 쪽. 이동방송이라고 하면 지금의 DMB. 이제 유럽 쪽은 DVB-H. 그 다음에 일본 쪽은 ISDB-T1세그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얘도 안 쓰죠, 잘. 유럽도 이제 얘 잘 안 쓰죠. 일본이라고 얘 잘 쓰겠어요? 잘 안 써요. 근데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이게 2000년대에서 2010년까지 DMB가 그렇게 나쁜 솔루션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DMB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보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워낙 인터넷망이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깨끗한 화질로 볼 수 있는데 누가 DMB를 보고 있겠냐. 근데 그때만 해도 인터넷망이 그렇게 속도가 빠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동통신으로 보려고 하면 그때는 데이터 요금이 비쌌죠. 그러니까 잘 안 받.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상당히 괜찮은 솔루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블루투스도 이제 얘네를 다 원칩으로 칩 하나에 넣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블루투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나올 때까지는 GPS, 이제 GPS 칩도 다뤄봤어요. 이제 얘를 GNSS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를 언제 나오냐면 2003년도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2015년도 5월까지 있었어요, 삼성에. 그러니까 꽤 오래 있었죠. 한 12년? 제일 오래 다닌 직장은 삼성전자예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건 아니지만 제일 오래 다닌 직장은 삼성전자고, 삼성에서 많은 거를 했죠. 많은 거를 배우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2015년도 5월에 왜 나왔어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뭐 개인적으로 저하고 술을 먹으면 제가 왜 나왔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뭐 왜 나왔는지는
이제 설명 안 드리고 하여튼 2015년도 5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나와서 뭐 했어요? 나와서 놀았어요. 한동안. 제가 직장을 잡아놓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원칙이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부분 직장을 잡아놓고 그 전 회사를 정리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때는 그럴 마음이 없었고요.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8개월 동안 놀았어요. 놀다가 제가 처음 이제 이때는 제가 이제 제가 개발자로 계속 살았잖아요. 여기까지는 개발자였어요. WLL을 개발했고 무선랜을 개발했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물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한 건 아니지만 개발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참여하면서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연구 개발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이때 개발자 이제 제가 이때 나이가 2015년도면 한 45, 46 정도잖아요. 45? 46인가? 하여튼 이때 직장을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제 연구 개발은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5세, 46세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요. 개발자로. 우리나라 풍토가 그래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삼성은 큰 조직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막 뭐 조직이 다양한데 대부분 이제 연구 개발하는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개발 책임자의 나이대가 40대 초반이에요. 40대 그러니까 내가 중견기업에 임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대 초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예요. 근데 내가 45살, 46살, 내가 월급을 작게 받겠다고 해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받아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위에 있으면 껄끄럽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모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안 받아주는 거를 제가 이제 두세 군데 면접을 보고 나서 알았어요, 그거를. 내가 이제 연구 개발을 계속 하고, 이제 이 집만 했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제가 2012년도에 기술사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기술사 시험 합격하고 한 3년을 회사를 더 다닌 거죠. 근데 이제 이때는 제가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굳이 제가 이제 연구 개발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접었죠. 2, 3개월 안에.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술사 자격증을 살려서 이제 감리를 처음 했어요. 이제 8개월 놀고 이제 감리를 처음에 시작한 데가 어디냐면 이제 감리 일을 처음에 이제 정보통신 감리죠. 그래서 처음에 뭘 했냐면 인천공항 3단계 항행안전시설 이제 구축을 하는 게 800억짜리예요, 이게. 4개 분야로 돼 있고요. 4개 분야에 감리원이 8명이에요. 2명씩. 물론 단장이 있죠. 단장님이 있고. 단장도 정보통신기술사죠. 100억 이상이니까. 근데 제 것만 해도 1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사를 투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인천공항에 처음부터 이 3단계 항행안전시설 감리를 한 게 아니라 중간 투입됐어요. 중간 투입. 제가 담당한 그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MLAT라고 여기가 인천공항이면 인천공항에서 위치를 파악하는 비행기들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날아가고 내려오고 위치를 파악해. 그거를 뭘로 하겠어요? 레이더로 해요. 기본적으로 레이더로 하고 GPS도 활용하죠. GPS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레이더로 하는데 이 레이더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 그러니까 인천공항에는 여러 개의 보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후순위로 이런 것들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공항이니까 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MLAT는 그 보조 수단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것들, 물론 얘도 주로, 그러니까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관제탑에 있는 요원들이 레이더도 보고, 다른 보조 시스템도 다 같이 보면서 판별을 하는 거거든요. 위치가 하나는 여기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가 있어. 그럼 뭔가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맞는지를 계속 관찰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인천공항에 수십 군데에다가 한 50 몇 군데 돼요. 50 몇 군데에다가 기지국을 박는 거예요. 기지국을 밑에 지상에다가 박는. 이게 이제 지상감시 레이더거든요. 지상감시 50군데, 여기가 인천공항이면 인천공항에다 이런 지상감시 쪽 레이더를 박아서 비행기의 실시간 위치나 아니면 그 차량에다가 여기 요 지상감시 레이더 수신 단말기를 달면 차량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공적으로 움직이는 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활주로가 있으면 활주로 엄청 넓잖아요. 비행기만 뜨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돌멩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안전하고 연관이 돼. 그러면 돌멩이, 뭐 비닐봉지 이런 것들도 막 바람 타고 날라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치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치워요? 8시간마다 차량이 2대가 여기를 쫙 운행하면서요, 이상 있으면 딱 세워서 치워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이 차가 이 안에 진입했다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비행기를 멈춰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것들을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요 차량에다 단말기 싣고요, 단말기하고 위치 주고받으면서 여기 기지국에서 받아서 실시간 위치 추기를 하는 방식. 하여튼 이거를 했어요, 이거.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고생 여기 엄청 했어요, 제가. 항행안전시설 하는데 지금 3단계면 지금 인천공항이 그 제2여객터미널이 지금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제2여객터미널을 짓고 있었어, 그때. 제가 거기 관제탑 다 올라가 봤어요. 지금 관제탑이 2군데가 있거든요. 제1여객터미널 하나, 제2여객터미널 하나. 제가 2군데 다 올라가 봤어요. 만들 때. 제2여객터미널은 기지국을 세워야 되니까 당연히 검측하러 올라가서 안테나라든지 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여객터미널에도 설치를 해야 되니까 거기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잘 알아요. 근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중간 투입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죠. 이제 인천공항이 제일 어렵다고 하니까 감리하는 데는 그냥 이왕 하는 거 어려운 데 가서 해보자 하고 덜컥 제가 물었던 거죠. 근데 물면은 안 됐어, 거기를.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갔더니 문제가 너무 많은 현장이었어요. 서류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떻게 된 현장이었냐면 기존에 기술사 감리가 있는데 못 해먹겠다고 때려치고 나간 현장이에요. 왜냐면 일단 발주처 인천공항에서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감독이 있겠죠. 발주처 감독이 있어요. 인천공항의 직원이에요. 그 다음에 MLAT 시공사가 있겠죠. 시공사가요, 이 시공사가 한국 업체예요, 한국. 우리나라의 조그만 업체예요. 우리나라 조그만 업체고요. 근데 MLAT 장비를 사와야 되잖아요. 장비는 어디 거냐면요, 외국, 체코 거예요, 체코 회사 거예요. 이거하고 요거하고 요게 묶여있는 거 다 문제가 있었어요, 다. 뭐냐면, 첫 번째 발주처 감독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감리가 있으면, 감리가 이 공사를 들여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감리가 시공하는 거를 간섭을 해. 그래서 발주처 감독이 시공사를 데리고, 우리나라 업체 요 시공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얘네 장비를 가져다가 직접 시공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감리가 알고 자재가 현장에 들어오면 그 자재 반입 검사도 해야 되지. 그리고 시공이 됐으면 시공 검측도 해야 되지.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감리가 몰라. 시공 검측이 안 돼 있어. 자재 반입 서류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감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발주처 감독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껴. 자기는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나중에 이 모든 책임은 감리한테 있는 거예요. 물론 발주처 감독도 일정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감리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감독이 해. 근데 또한 이제 얘네도 문제가 있어. 얘네는 시공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설치하면 이제 여기 허 벌판에 인천공항 주변에다가도 기지국을 설치하거든요. 기지국을 가서 설치하면 거기 기지국을 여기 설치해놨어. 여기 이 옆에 안테나를 세워놨어요.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놓으면 이게 인천공항 밖이에요. 밖에 그냥 이렇게 설치해놓은 거야. 여기 누가 가서 여기 때려 부시면 어떡해요? 펜스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자물쇠라든지 시건 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안테나는 이 장비는 접지를 해야 되거든요. 접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땅 파고 묻고 접지 저항 같은 거 측정도 안 해. 그리고 너무 허술하게 돼 있어 이게. 그리고 피레침을 원래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외부에 안테나 설치했으니까 여기에 같이 피레를 설치해야 되는 거. 피레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피레. 그래야 이 장비가 영향을 안 받죠. 번개 쳐서 얘 맞으면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피레도 설치 안 해놨어. 그러니까 공사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도 안 돼. 서류 좀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못 만들어. 제가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냐고요. 감독도 문제가 있어. 시공사도 문제가 있어. 얘네도 문제가 있어. 얘네는요, 장비만 주면 되잖아요. 장비 주고 어떻게 설치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얘네는 지네가 와서 다 이미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도를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와가지고 얘네 장비 가지고 와서 장비 설치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기본적인 조언만 하면 되는데 지네가 사이트 다니면서 설계도서를 다 뒤집어 엎어놓고 가는 거예요. 매번 올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설계도서도 엉망이지, 시공사는 행정도 안 되지, 시공 능력도 안 되지, 발주처 감독은, 그러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제가 1년 딱 있다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때 제가 이제 우리 회사하고 그때 이제 여기에 투입한 회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회사하고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1년 동안 있는 거였어요. 부분 준공까지. 근데 제가 이때 가서 한 게 행정서류 맞추는 거. 서류를 정확히 맞춰놔야 돼요. 맞춰놔야 감리는 문제가 없거든. 그 다음에 얘네하고 소통하면서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영문 메일을 몇 번을 썼는지를 몰라요. 수백 통 썼을 거예요. 수백 통 쓰면서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거는 나를 통해서 해라. 감리를 통해서 해야지. 우리나라는 감리라는 제도가 있고 감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얘네가 얘하고만 소통하는 거예요. 얘하고만. 아니 나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얘하고 이야기를 하냐. 얘네하고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없다. 최종 승인권자는 나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야기해라. 모든 서류를 나한테 주라. 그래서 얘네 해서 하여튼 했고, 얘네는요, 얘네는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서류도 만들어주고 별짓 다 하면서 제가 하여튼 요거까지 맞춰줬어요. 요거까지 맞춰주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이제 완전 준공은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완전 준공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여기까지 서류 잘 맞춰놨으면요. 이제 준공은 몇 군데 설치하면 되고, 제가 기본적인 틀은 여기에서 다 잡아주고 나왔어요. 제가 여기에서 감리를 많이 배웠어요. 거의 다 배웠어요. 여기에서. 감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여기 나와서 또 놀았어요. 여기 나와서 거의 방전이 돼가지고, 여기 나와서 놀고요. 여기 나와서 한 6개월 놀았어요. 여기 나와서는. 두 번째로 간 데가 이제 한국산업은행. IT 센터, 이제 여기는 건축물이에요. 업무용 건축물.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어요. 2017년 11월부터 제가 2019년 5월까지 있었으니까 하여튼 여기는 IT 센터.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하남에 미사리 있죠, 미사리. 미사리에 가면 조정경기장이 있어요. 조정경기장 바로 옆이에요. 여기에 이 하남 미사리가 옛날에 다 카페촌이었잖아요. 카페촌이 다 아파트촌으로 다 바뀌었어요. 아파트촌. 딱 두 군데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카페가. 송창식이 하는 데하고 윤신애가 하는 데하고. 제가 두 군데 다 가봤어요. 근데 가지 마세요. 9시 반에 송창식이 와. 노래 부르러 1시간 동안. 자기 노래만 하다 그냥 가요. 너무 비싸. 맥주가 조그만 거 한 병에 10,000원씩이에요. 물론 거긴 노래 들으러 가는 데죠. 근데 하여튼 이 조정경기장 옆에 이게 있는데요. 일종의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통신감리를 이런 데 가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기 단장은 기술사였어요. 단장 기술사였고 이제 밑에 보조로 특급이 다 특급인데 기술사가 밑에 보조감리로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제가 이제 보조감리를 한 거고, 여기는 건축물에 가면 단장은 대부분 건축 쪽에서 단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통신감리로 이제 여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제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다르고요. 이 회사가 다르죠. 회사는 다 옮겼어요. 그 다음에 지금 3번째 회사예요. 감리하면서. 지금은 이거 끝나고는 얼마 안 놀았어요. 이거 끝나고는 1개월인가 2개월 뿐이야. 이제 이 회사에 있었으면 돼요. 이 회사는 큰 회사였거든요. 이거 한 회사는. 이제 산업은행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건원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건원 건축 기술사 사무소라고, 우리는 큰 업체예요. 건축 쪽에서는. 근데 이제 이 회사에 있었으면 지금 제가 가려고 여기에서 예정된, 그러니까 이 하나의 현장이 끝나면 그 다음 현장을 잡아주거든요. 이제 대부분 이제 회사들에서는 그 다음 감리 현장을 잡아주는데, 그때 잡힌 현장이 제가 가기로 예정돼 있던 현장이 어디냐면, 지금 어디더라? 송파구에 그 옆에 지금 올림픽 아파트 하남시에, 거기도 하남시인데, 하남시에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지금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거든요. 그 현장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제가 안 갔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보조감리로 있었고, 여기도 하여튼 보조감리로 있었는데, 책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경력, 한 2년 정도 경력 되잖아요. 2년 넘게 이제 경력이 쌓였으니까. 제가, 사실은 그냥 큰 게 놀고, 이제 그 현장 갈 때까지 큰 게 안 나왔으면 그냥 그 현장을 갔겠죠. 근데 그 사이에, 이거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이 왔던 게 뭐냐면, 한전에서 지금 AMI 사업을 하고 있어요. AMI 사업을 전국의 권역을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저기 충청도, 그 다음에 경상도, 부산, 대구, 광주 해가지고 AMI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전에서. 지금이
지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4차예요. 근데 이 4차 사업에 3차부터 한전은 원래 자체 설계 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예요. 근데 자체 설계 감리를 하지 않고, 자체 설계는 한 거죠. 자체 감리를 하지 않고 3차 때부터 이거를 감리를 민간에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업체들이 참여해서 감리를 투입을 했겠죠. 그때 이제 제가 요 한 군데 업체 중에 제안을 받아서 제가 이제 들어갔죠. 이 회사에 들어가서 PQ 그때 이제 제가 PQ 점수가 좀 모자랐어요. 왜냐하면 교육도 좀 안 받았고 그래서. 근데 됐어요. 제가 이제 제 이력으로 해서 돼서 제가 이때 대구 한전 AMI 사업에 이제 책임 감리로 그때 지금 현재는 가 있고요. 원래 7개월 공사예요. 7개월 공사에 한 그 3억 5천 정도 돼요. 감리. 이제 제 밑에 보조 감리가 2분 계세요. 2분 계시고 7개월에 3억 5천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죠.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7개월에 그냥 감리는 가서 뭐 장비를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로 3억 5천이나 아니면 뭐 사무실 비용 이런 거 다 합쳐서 3억 5천이면 싼 게 아니라 뭐 괜찮은 거죠, 회사에서는. 근데 지금 작년 제가 9월 6일 날 9월에 투입됐는데 지금 끝났어야 되잖아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아직. 왜냐하면 올해 1월에는 대구에서 코로나가 엄청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생각하기에 국가에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체 사업을 일단 공사 중지. 그러니까 대구만 중단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동시에 중단됐어요. 전국이.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공사 중지가 됐는데 제가 그래서 5월에 다시 공사 재개가 됐거든요. 2월에 설 지나서 공사 중지가 됐으니까 2월 말에 공사 중지가 돼서 5월 초에 공사 재개가 됐는데 1개월 하고 있는데 또 공사 중지가 또 됐어. 이번은 코로나가 사유가 아니에요. 뭐냐면 AMI 사업에도 자재가 들어가잖아요. 자재가 들어가는데 그 자재에 문제점이 발생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지금 공사 중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월에 공사 재개해서 6월에 다시 공사 중지가 6월 초에 공사 중지 한 달하고 공사 중지가 됐죠. 근데 아직까지 공사 중지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집에 있어요. 이제 근데 공사 중지 기간이 사업을 하는데 공사 중지가 됐어. 내 경력에는 들어가요, 얘가 안 들어가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7개월짜리인데 지금 공사 중지가 돼서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얘를 지금 제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어떻게 경력으로 잡아줄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준공일자는 이제 준공이 지금 제가 남은 잔여 공기가 2주가 남아 있어요. 2주만 가서 대구 가서 하고 오면 돼요. 이제 준공만 남은 거예요. 준공 처리만 끝나고 감리 준공만 하면 되거든요. 2주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끝나는 날짜가 바뀌잖아요. 바뀌면 공사 중지가 중간에 됐는지 안 됐는지 공사는 서류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될 것 같아요. 그냥 7개월짜리 공사를 저는 경력을 놀면서 받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장황하게 제 이야기를 설명드린 거는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고, 왜 설명을 드렸냐면, 이제 제가 이제 감리 쪽도, 이제 엔지니어링 쪽도 처음부터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모르고 강의하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한 거예요. 물론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도 당연히 있죠. 여기 이제 이 책에 보다 보면 전체를 제가 다 경험하고 책을 뭐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서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제가 많은 부분은 또 이 책에서 제가 경험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의는 할 정도는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한 거예요. 장황하게 하고 제 좀 이력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야기랑 어느 학원에 가면 엔지니어링을 안 해봤어. 감리를 안 해보고 감리 강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감리를 그리고 그냥 겉핥기로 몇 개월 해봤어. 그러고 나서 감리 강의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강의만 하는 거는 잘할 수 있죠, 저보다. 잘할 수 있지만 실제 감리를 해보고 나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실제 감리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예,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사에 대해서 이제 제 이야기까지 한 거고 이제 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수업을 오늘 조금 진행할 거예요. 예. 1시까지니까 아직 2시간 반이 남아 있어서 일단 10분, 지금 30분이니까 40분까지 쉬셨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